정부는 이번 SK텔레콤 침해 사고가 많은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한 만큼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지난 2달간 민관 합동조사단을 운영하였습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TF를 운영하여 정부의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 상황을 지속 점검해 왔습니다. 먼저 SK텔레콤 침해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23시 20분 SK텔레콤은 침해 사고를 인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4월 20일 16시 46분 침해 사고를 신고하였습니다. 이는 사고 인지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을 중대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판단하고 4월 23일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피해 현황,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먼저 조사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단은 이번 SK텔레콤 침해 사고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의 침해 사고인 점, 유심 정보 유출로 인한 휴대폰 부정 사용 등 국민 우려가 커진 점, 공격 악성 코드인 BPF 도어의 은닉성 등을 고려하여 SK텔레콤 전체 서버 42,605대를 대상으로 총 6차례에 걸쳐 BPF 도어 및 타 악성 코드 감염 여부에 대해 4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감염 서버는 포렌식 등 정밀 분석을 통해 정보 유출 등 피해 발생 여부를 파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염 서버 및 정보 유출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단은 이번 침해 사고로 공격을 받은 총 28대의 서버에 대한 포렌식 분석 결과 BPF 도어 27종, 타이니쉘 3종, 웹쉘 1종, 크로스시트 1종, 슬리버 1종 등 악성 코드 33종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된 악성 코드 정보는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사, 경찰청, 국정원 등 주요 민간 및 공공기관에 공유하였으며 악성 코드 점검 가이드를 보호나라 누리집을 통해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유출된 정보는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 IMSI 등 유심 정보 25종이며 확인된 유출 규모는 9.82GB, 임시 기준 약 2,696만 건이었습니다. 한편 조사단은 감염 서버 중 단말기 식별번호 IMEI,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평문으로 임시 저장된 서버 2대와 통신기록 CDR이 평문으로 임시 저장된 서버 1대를 발견하였으나 정밀 분석 결과 방화벽 로그 기록이 남아있는 기간에는 자료 유출 정황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악성 코드가 감염된 시점부터 방화벽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기간에는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사고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격자의 행위를 초기 침투, 추가 거점 확보, 정보 유출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초기 침투 단계에서 공격자는 외부 인터넷 연결 접점이 있는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 A에 접속한 후 21년 8월 6일 타 서버에 침투하기 위해 원격 제어 등의 기능이 포함된 크로스시트라는 악성 코드를 설치하였습니다. 당시 서버 A에는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들의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 등이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었으며 공격자는 동 계정 정보를 활용해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 B에 접속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사단은 추정의 근거로 서버 A에 평문으로 저장된 아이디, 비밀번호를 활용해 서버 B에 접속한 로그 기록은 남아있지 않으나 시스템 관리망 내 타 서버에 접속한 기록은 남아있어 서버 B에도 같은 방식으로 접속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서버 B에는 코어망 내 음성통화 인증 HS 관리 서버의 계정 정보가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었으며 공격자는 동 계정 정보를 활용하여 21년 12월 24일 음성통화 인증 HSS 관리 서버에 접속 후 동 서버 및 음성통화 인증 서버에 BPF 도어를 설치하였습니다. 둘째, 추가 거점 확보 단계에서 공격자는 시스템 관리망을 통해 고객 관리망 내 서버에 접속한 것으로 추정되며 22년 6월 15일, 6월 22일에 웹쉘 BPF 도어를 설치하였습니다. 조사단은 추정의 근거로 공격자가 시스템 관리망과 고객 관리망 간 통신을 했던 기록을 바탕으로 공격자가 시스템 관리망 내 감염 서버에서 고객 관리망으로 접속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유출 단계입니다. 공격자는 초기 침투 과정에서 확보한 계정 정보를 활용하여 시스템 관리망 내 여러 서버에 23년 11월 30일부터 25년 4월 21일까지 악성 코드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공격자는 25년 4월 18일 음성통화 인증 서버 3개 서버에 저장된 유심 정보를 시스템 관리망 내 외부 인터넷 연결 접점이 있는 서버 C를 거쳐 유출하였습니다. 사고 원인과 더불어 조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SK텔레콤의 정보 보호 체계에 여러 문제점을 발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것입니다. 먼저 악성 코드가 감염된 경위 및 침해 사고 대처 등과 관련하여 SK텔레콤은 계정정보관리부실 과거 침해 사고 대응 미흡, 주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SK텔레콤은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인증 기준에 따라 서버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였으나 이번 사고에서 감염이 확인된 음성통화 인증 관리 서버 계정 정보를 타 서버에 평문으로 저장하였습니다. 조사단은 공격자가 이처럼 암호화되지 않은 계정 정보를 활용하여 음성통화 인증 관리 서버 및 음성통화 인증 서버 HSS를 감염시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SK텔레콤은 과거 침해 사고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였습니다. 조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SK텔레콤이 22년 2월 23일 특정 서버에서 비정상 재부팅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해당 서버 및 연계된 서버들을 점검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SK텔레콤은 악성 코드에 감염된 서버를 발견하여 조치하였으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당시 정보통신망법상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토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 또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또한 당시 점검 과정에서 SK텔레콤은 21년 12월 24일, 12월 30일에 기감염되어 있었던 음성통화 인증 관리 서버에 비정상 로그인 시도가 있었던 정황도 발견하여 로그 기록을 자체적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서버에 대한 로그 기록 6개 중 1개만 확인함으로써 공격자가 서버에 접속한 기록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SK텔레콤이 당시 나머지 5개의 로그 기록도 점검하였다면 그 당시에 이미 BPF 도어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있었던 음성통화 인증 관리 서버에 공격자가 접속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SK텔레콤은 음성통화 인증 HSS 관리 서버와 정보 유출이 발생한 음성통화 인증 서버에서 BPF 도어 악성 코드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침해 사고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정부가 조사를 통해 동악성 코드를 발견하여 당시에 조치할 수 있었던 것도 이루어질 수 없게 하였습니다. 셋째, SK텔레콤은 주요 정보와 정보 암호화 조치에도 미흡하였습니다. 유출 정보 중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 유심 인증 키 값을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하였습니다. 반면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협회 GSMA는 암호화를 권고하고 있으며 타 통신사인 나머지 2개의 통신사들도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먼저 SK텔레콤은 서버 등의 비밀번호 기록 및 저장을 제한하고 부득이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합니다.
둘째, SK텔레콤은 침해 사고 발생 시 법령에 따른 신고 의무를 준수하고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피해 확산 방지 노력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셋째, SK텔레콤은 관계 법령 및 국제 권고에 따라 주요 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SK텔레콤의 정보통신망법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SK텔레콤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 3에 따라 침해 사고를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당국에 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침해 사고 시 SK텔레콤은 사고를 인지하고 24시간이 지난 후 침해 사고를 신고하였습니다. 또한 22년 2월에는 악성 코드 타이니셜 2종에 감염된 서버를 발견하고도 침해 사고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각각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4에 따라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 자료 보전 명령을 사업자에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서버 2대를 포렌식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미 조치한 후 조사단에 제출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자료 보존 명령 위반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사단은 침해 사고 조사 과정에서 SK텔레콤이 보안관리 미흡, 공급망 보안 소홀 등 기본적인 정보 보호 활동이 미흡하였으며 SK텔레콤의 침해 사고 대응이 체계적으로 가동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SK텔레콤은 자체 규정에 따라 연 1회 이상 서버 보안 점검을 수행하고 있으나 쉽게 탐지가 가능한 웹셀은 점검 항목에도 포함하지 않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전화번호의 마스킹 규칙이 담긴 정보를 CDR이 임시 저장된 서버에 저장하는 등 마스킹된 정보의 보안 관리도 미흡하였습니다. 둘째, SK텔레콤은 협력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소프트웨어를 면밀히 점검하지 않고 내부 서버 88대에 설치하여 해당 소프트웨어 탑재되어 있었던 악성 코드가 SK텔레콤 서버에 유입되었습니다. 조사단이 확인한 결과 해당 악성 코드는 이번 침해 사고와는 연관성이 없었으며 유입된 악성 코드가 실행된 흔적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셋째, SK텔레콤은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 3 등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CISO가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야 하나 전체 자산의 57%에 대하여서만 보안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첫째, SK텔레콤은 분기별 1회 정기 점검, 보안 솔루션 도입 확대 등 보안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공급망 보안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전사 정보보호 정책을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를 CEO 직속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SK텔레콤은 자체 보안 규정상 로그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하나 방화벽 로그 기록을 4개월만 보관한 점, 전체 자산 종류, 규모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점, 가입자 100만 명당 정보보호 인력 및 투자 규모가 타 통신사 평균 대비 낮은 점 등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첫째, 방화벽 로그를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둘째, 전사 자산 담당 조직을 신설해야 합니다. 셋째, 타 통신사 이상의 수준으로 정보보호 인력 및 투자 규모를 확대해야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7월까지 SK텔레콤의 재발 방지 대책에 따른 이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후 SK텔레콤이 10월까지 이행한 결과를 연말까지 점검하고 이행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8조 4에 따라 시정 조치를 명령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SK텔레콤의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 규정과 관련한 과기정통부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위약금은 SK텔레콤의 이용약관 제42조에 따라 가입 기간을 약정한 고객이 약정을 중간에 해지할 경우 단말기 지원금, 이른바 보조금 또는
요금 할인 등 약정 시 받은 혜택을 반환하는 것으로 단말기 할부금과는 별개임을 말씀드립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초기 4월 30일, 5월 2일에 이번 침해 사고가 SK텔레콤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법률 자문을 4개 기관으로부터 받았으며, 당시 법률 자문기관들은 침해 사고 조사 결과에서 SK텔레콤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위약금 면제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조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이 검토가 이루어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5개 기관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법률 자문기관들은 이번 침해 사고를 SK텔레콤의 과실로 판단했고, 유심 정보 유출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 위반이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법률 자문기관 중 한 곳은 현재 자료로 판단이 어렵다고 판단을 유보하였습니다. 답신을 준 5개 법률 자문기관 중 4곳의 의견은 공통적이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이번 침해 사고가 SK텔레콤의 이용 약관상 회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첫 번째, 침해 사고에서 SK텔레콤의 과실 여부, 두 번째, 이용자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주된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침해 사고에서 SK텔레콤의 과실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고가 개정정보관리부실 과거 침해 사고 대응 미흡, 주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SK텔레콤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심 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을 미준수하였으므로 SK텔레콤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통신 서비스 제공에 있어 주된 의무 위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통신 사업자에게는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일상생활 전반이 통신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용자는 사업자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은 통신 사업자와 이용자 간 계약에서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침해 사고로 유출된 유심 정보는 이동통신망에 접속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 서비스를 위한 필수적 요소입니다. 또한 유심 정보의 유출은 다른 보호 조치가 없다면 제3자가 유심 복제를 통해 이용자의 전화번호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자에게 걸려온 전화 문자를 제3자가 갈아챌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침해 사고 당시 SK텔레콤은 유심 보호 서비스와 부정사용 방지 시스템 FDS 1.0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유심 보호 서비스에는 당시 약 5만 명만 가입한 상태였으며, 부정사용 방지 시스템은 유심 정보 유출로 인한 모든 유심 복제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유심 정보를 침해 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과기정통부는 이번 침해 사고에서 SK텔레콤의 과실이 발견된 점, 둘째, SK텔레콤이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침해 사고는 SK텔레콤 이용 약관상 회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과기정통부의 판단은 SK텔레콤의 유심 정보가 유출된 근본 침해 사고에 한정되며 모든 사이버 침해 사고가 약관상 위약금 면제에 해당한다는 일반적인 해석이 아님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과기정통부는 AI 시대 국가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하지 않으면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SK텔레콤 침해 사고가 민간 분야 정보 보호 전반의 체계를 개편할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동침해 사고 직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한 TF와 정부는 국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통신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 제도 방안, 민간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 및 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지속 논의해 왔으며 국회 과방위와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SK텔레콤 침해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